내 딸은 대체 언제 죽은 거야? 한국 건설업계에서 큰 획을 그은 최고 재벌가 정도현 회장. 그는 오늘 스산한 가을바람이 부는 소양강 호숫가에서 낙엽이 쌓여 있는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35년 전 그를 버린 여자가 입을 다문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의 손에는 빛바랜 돌 사진 한 장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기단 두목이 갈대밭을 지나 회장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따님 유골 위치와 서류 20억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사기단 두목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어요. 죽은 딸의 유골까지 돈으로 흥정되던 그날, 정도현 회장의 35년 속죄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주머니 속엔 아무도 모르는 서류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서류 한 장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 35년간 숨겨진 회장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행복을 더해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남동의 붉은 벽돌 2층 집은 25해 동안 거의 똑같은 아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정도현 회장은 72세의 노인이었어요. 키는 173의 마른 체형이었고 등은 아직도 꼿꼿했습니다. 은발을 단정히 빗어 넘긴 뒤 회색 조끼를 갖춰 입는 것이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왼쪽 가슴 안주머니에는 늘 회중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줄 끝에는 아주 작은 은반지 하나가 매달려 있었어요. 반지는 손가락에 끼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달려 있기만 했어요. 하루 종일 그의 심장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 반지는 35년 전 돌이었던 그의 딸이 쥐고 있던 것이었어요. 도현 회장은 아침마다 서재 책상 앞에 앉아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리 액자에 넣지는 않았어요. 손끝으로 자꾸 만지고 싶었으니까요. 사진 속에는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아빠의 새끼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도연은 매일 아침 그 작은 손가락을 엄지로 쓸었어요. 그래서 사진 속 아기 손가락 자리만 35년 동안 하얗게 달아 있었습니다. 미래야, 아빠가 또 왔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있어도 안 될 대답이었어요. 35년 전 그날 밤 도연은 혈기왕성한 30대였습니다. 건설업에 뛰어들어 첫 공사를 막 따낸 참이었어요. 매일 새벽에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아내 해숙은 외로웠어요. 도연은 그 외로움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돈 버는 남자의 피로는 늘 혼자만의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 도연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해숙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요. 도연의 세계는 그날 밤 단번에 무너졌어요. 이혼 도장을 찍던 날 법원 앞 복도에서 해숙이 말했습니다. 미래는 내가 데려갈게요. 도연은 그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가슴속에 쌓인 모든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애가 내 자식이긴 하냐? 당신 남자 자식이겠지. 긴 말 안 한다. 데려가라. 그 한마디가 평생을 쫓아다닐 줄은 그도 그때는 몰랐어요. 해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돌아섰어요. 한 달 뒤 도연은 병원 기록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미래는 틀림없는 그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아이를 해외 입양 기관에 맡긴 뒤였고 서류는 전부 처리된 상태였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입양 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돈을 싸들고 갔고 변호사를 대동했으며 미국 대사관까지 드나들었어요. 돌아온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입양 가정의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친모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드릴 수 없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딸의 생일마다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한 숟가락 뜨고 나서는 식탁 건너편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마다 작은 인형을 하나씩 사서 서재에 놓아두었어요. 해가 바뀌면 조금 더 큰 인형을 샀습니다. 32개가 넘는 인형이 지금 그 서재 책장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인형들은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미래만 혼자 아빠 없이 나이를 먹고 있었어요. 회사는 성공했습니다. 재산은 100억이 넘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혼자 먹는 저녁밥은 매일 밤 목에 걸렸습니다. 100억이 있어도 아빠라고 불러줄 사람 하나가 없었어요. 이놈의 회중식의 소리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질 않는구나. 도연은 왼쪽 가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작은 음반지가 조끼 위에서 달그락 낮은 소리를 냈어요. 그의 가을의 첫 비가 한남동 붉은 벽돌집 지붕을 두드리던 날이었습니다. 10월 끝자락 목요일 오후 4시 반이었어요. 도연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콧등에 걸친 채로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띵동. 한 번이었습니다. 도연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택배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띵동. 두 번째 벨은 처음보다 조금 더 길게 눌렸습니다. 도연은 책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늙은 뼈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이제 소리를 냈어요. 현관까지 14걸음. 도연은 그 걸음수를 매일 속으로 세고 있었어요. 치매가 오는 걸 늦추는 방법이라고 주치의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인터폰 화면을 켜는 대신 그는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5쯤 되어 보였어요.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는 거의 없었어요. 머리는 하나로 단정히 묶었습니다. 어깨가 비에 조금 젖어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도연을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만 조용히 달싹거렸어요. 도연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쿵.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쿵. 여자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떨려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미래예요.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골목의 자동차 소리도 시간마저도 함께 멈춘 것 같았어요. 여자가 종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양손으로 받쳐 내밀었어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현관문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 매일 아침 엄지손가락으로 닳도록 만지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구도도 각도도 심지어 모서리 접힌 자국까지 똑같았습니다. 한 장이 더 있는 줄 그는 몰랐어요. 해숙이 그 사진을 한 장 더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한국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사진을 들고 꼭 찾아가라고.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꾸며낸 것 같지 않았어요. 적어도 도연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니요. 도연의 눈에 그렇게 보이도록 철저하게 설계된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는 그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35년 동안 삼켜왔던 한마디가 터져 나왔어요. 미래야. 그 한마디를 내뱉고 나서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자의 무릎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72살 노기업인의 눈물이 비에 젖은 카디건 자락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다시 걸어갔습니다. 사연이 있는 집이라는 건 동네 사람들도 모두 아는 일이었으니까요. 보고 싶었다. 아빠가 정말 보고 싶었다. 미안하다, 내 딸. 도연은 같은 말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서재의 불을 처음으로 끄지 않은 채 잠들었어요. 32개의 인형이 앉아있는 책장 아래에서요. 서재 건너편 손님방에는 미래라고 스스로를 밝힌 그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은 방문을 살짝 열어 여자가 자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내 딸이 돌아왔구나.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아무에게도 들켜본 적이 없는 울음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시각 도연이 잠든 서재에서 몇 걸음 떨어진 화장실 안에서는 여자가 문을 조용히 잠그고 있었습니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파란 불빛이 여자의 얼굴을 차갑게 물들였습니다. 여자는 메시지를 적었어요.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1차 통과. 생각보다 쉬움. 할아버지, 엄청 울더라. 메시지를 보내고 여자는 화장지로 얼굴을 꾹꾹 눌렀어요. 번진 마스카라를 닦아내는 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는 다시 순수한 딸의 얼굴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답장이 뜨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잘했다. 다음 주까지 증여 서류 받아내라. 그날 끝낸다. 발신인 이름은 자기야였습니다. 한남동 2층 집 서재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35년 만에 찾아온 평화 속에서 72살 아버지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맡 책상 위에는 매일 엄지로 닳도록 만지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 테이프로 붙여진 아주 작은 은반지 하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반지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서재에서 잠든 정도연 회장조차도요. 10월의 끝자락 금요일 아침 8시 한남동 붉은 벽돌집의 브렉퍼스트 룸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도연 회장은 크림색 구식 전화기의 수화기를 오른쪽 귀에 꽉 붙이고 있었어요. 맞은편 식탁 끝에는 35살의 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 한 그릇을 받아놓고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김태수 변호사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나지막했어요. 선생님, 저 태수입니다. 잠깐 통화 괜찮으시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댁에 계신 그분 정말 미래 씨가 맞으십니까? 도연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어요. 창밖에 낙엽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왜인지 그 순간엔 유난히 느리게 보였습니다. 도연은 얕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식탁 건너편 여자의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여자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떠 입가에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어요. 72회를 산 노기업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의 반쯤 작게 나왔습니다. 태수야. 네, 선생님. 내 딸이 맞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낙엽이 마저 떨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내 심장이 그러더라. 내 딸이라고. 내 심장이.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수는 25회를 도연의 곁에 머문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연의 심장이 그러더라는 말이 어떤 무게인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오늘 오후에 사무실에 잠깐 들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사 분기 보고 건으로 서명하셔야 할 서류가 2장 있습니다. 그래, 가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태수야. 네, 선생님. 오늘은 그 한 가지를 묻지 마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수화기를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다시 식탁으로 고개를 돌렸을 땐 그의 얼굴엔 이미 다른 표정이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72살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였어요. 미래야, 죽이 쉽겠다. 네, 아버지. 같이 드세요. 서연은 죽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떠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조차 연기였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조민재의 지시로 그녀는 상속을 탐내는 여자로 보이지 않는 법을 수백 번 연습했어요. 음식을 허겁지겁 먹지 말 것. 고급 식기에 놀라지 말 것. 하지만 또 너무 익숙한 척도 하지 말 것. 서연은 그 줄타기를 지금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손등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얇고 흰 손이었어요. 미래의 엄마 손이랑 닮았구나. 손톱 모양이.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이 죽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입가를 냅킨으로 가볍게 닦더니 갑자기 눈가를 붉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니? 저 혹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말이에요. 서연은 말을 고르는 척 잠시 뜸을 들였어요. 완벽하게 계산된 망설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업어주시면서 부르시던 노래가 있으셨어요? 도연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너 아빠가 너 업어주면서 흥얼거리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너한테 알려주려고 했지만 내가 그 노래 가사를 다 까먹었다고요.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혹시 아버지 그 노래 기억나세요? 도연은 숟가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의 눈썹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겨울밤이었어요. 미래가 100일을 갓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아이가 밤새 울었어요. 해숙은 지쳐서 먼저 잠들었고 도연은 아이를 업고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때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가 자신을 업어주시며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경상도 어느 오래된 자장가였어요. 가사도 절반은 잊어버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노래에 울음을 뚝 그쳤어요. 도연은 그날 밤 그 노래를 20번쯤 반복해서 불러주었습니다. 해숙이한텐 그 얘길 한 번도 안 했는데 도연은 숨이 막혔어요.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자신과 그 밤에 울음을 그친 100일 아이. 그 외엔 아무도 몰랐어요. 해숙도 그땐 깊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정신을 차렸어요. 그의 눈에서 이번에는 소리 없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있었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 아, 그러세요? 엄마 말이 그럼 사실이었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연기였지만 교묘했습니다.
도연은 손끝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가 그 노래 얘기를 했단 말이니. 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요.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셨어요. 내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사람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이었다. 너 업어주면서 노래 불러주던 사람은 그 사람 하나뿐이었다고요. 저는 그땐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거든요. 도연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무너졌어요. 72년을 버텨온 꼿꼿한 등이 그 한마디 앞에서 휘었습니다. 해숙이 그런 말을 남기고 갔다니. 35년 전 그 법원 복도에서 내애겠냐고 내뱉은 그 한마디를 해숙은 평생 품고 살다가 그런 유언을 남긴 거구나. 도연은 목이 메어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해숙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 미안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은 그 손을 가만히 받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마치 정말 그의 딸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도연은 강남의 법무법인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리며 뒷좌석에 앉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고 있거라. 분기 보고 서명만 하고 오마. 네, 아버지. 천천히 다녀오세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자 서연의 미소는 아주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조민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들어감. 냄새 맡은 놈일 수도 있음.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침착해. 증여 서류만 받아내면 돼.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차 창밖을 내다보며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 한 그루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얼굴에는 아침에 식탁에서 눈물을 흘리던 여자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김태수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문이 곧 열렸고 김태수가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을 살짝 올리며 인사했어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래. 서류부터 보자. 도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말이 짧았어요. 김태수는 그 변화를 단번에 알아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조용히 도연 앞에 내려놓았어요. 회사 분기 보고서입니다. 여기와 여기 2군데 서명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만년필을 꺼내 서명했어요. 또박또박 평소와 같은 필체였습니다. 서명을 끝내고 고개를 들자 김태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말할까 말까 아랫입술을 한번 깨무는 모습이 도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라. 선생님. 네. 따님이라 하시는 그분 말입니다. 도연의 어깨가 굳어졌어요. 하지만 얼굴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음 주 중으로 강남 역삼동 상가 한 동을 그분 명의로 이전하시겠다고 어제 전화로 말씀하셨지요? 그래. 서류는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3일 후면 완성됩니다. 그런데 김태수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25회를 모신 사람에게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 서류를 올리기 전에 유전자 검사 한 번만 받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사무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창밖의 서울 도시 소음조차 그 순간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네, 선생님. 내가 지금 내 심장이 내 딸이라 그런다고 했다. 안 그랬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내 심장을 안 믿고 검사지를 믿으란 말이냐? 선생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평안? 도연은 만년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습니다. 내가 3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지금 내가 찾은 이 평안을 너는 종이 한 장으로 흔들어 놓으려고 하느냐? 선생님,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딸을 내가 모른다는 게냐?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내 자식을 몰라보겠냐는 게냐?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5해 동안 도연이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 지른 것은 처음이었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 자락을 바로잡고 서류철을 그대로 책상에 남긴 채 문으로 향했어요. 서류는 올리지 말아라. 선생님, 내 딸 명의로 넘어가는 그 서류, 내 손으로 서명해서 내일 등기소로 직접 가져갈 거다. 너는 오늘부로 빠져라.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도연은 문 손잡이를 잡고 멈춰 섰어요.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내가 너를 25해 동안 아들처럼 여겼다. 오늘은 너가 그 아들 노릇을 좀 잘못했다. 문이 닫혔어요. 김태수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미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강남 소재 사설 유전자 검사센터의 원장 직통 번호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아들 노릇을 하려는 겁니다. 김태수는 혼잣말을 조용히 되뇌고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저녁 8시 30분. 한남동 단독주택 거실에는 은은한 재즈 피아노가 흐르고 있었어요. 서연이 틀어놓은 음악이었습니다. 서연은 자기 방이라 부르기 시작한 손님방에서 샤워 중이었어요. 도연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느리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기분이 무거웠어요. 김태수에게 소리를 지른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태수는 그런 말을 함부로 꺼낼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안 된다. 서류는 예정대로 넘어간다. 내일 아침에 도연은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그리고 위스키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불편한 맛이었어요. 그때 거실 탁자 위 서연이 낮에 차를 마셨던 하얀 본차이나 찻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찻잔 가장자리에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어요. 옅은 분홍색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벽돌색, 성숙한 여자가 쓰는 어두운 로즈 브라운이었어요. 우리 딸이 오늘 저 색깔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던가? 도연은 잠시 그 자국을 봤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서연의 입술을 봤을 땐 분명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낮에 변호사 사무실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찻잔엔 이렇게 짙은 색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아는 한 자신의 딸 미래는 서연처럼 중세톤 립스틱을 바를 나이가 아니었어요. 미래는 지금 35살이었습니다. 도연의 기억 속 딸은 여전히 갓돌이 지난 아기였어요. 그 사이의 시간은 그의 머릿속에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35살 여자라면 이런 립스틱 바를 수도 있지. 그래, 당연하지.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딸을 이제 립스틱 색깔까지 의심하느냐. 그는 위스키 잔을 다시 들었어요. 하지만 술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찻잔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립스틱 자국 옆에 희미한 아주 희미한 자국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깨알만한 검은 점 같은 무언가였어요. 도연은 돋보기를 꺼내 썼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 자국을 자세히 봤어요. 마스카라 자국이었어요. 눈물이 번져나간 마스카라가 손끝에 묻어서 찻잔 가장자리까지 옮겨온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딸이 운 적이 있었나? 도연은 아침을 되돌아봤어요. 서연이 울었던 건 아침 식탁에서였습니다. 도연이 업어주며 부르던 노래 얘기를 꺼낼 때였어요. 그땐 눈물이 소리 없이 한 방울 떨어졌죠. 하지만 그때 서연은 마스카라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정확히 기억했어요. 그 아침에 서연 눈매는 민낯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스카라 자국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후에 내가 없을 때 혼자 울었던 건가? 도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어요. 만약 서연이 오후에 혼자 울었다면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에게도 못한 말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도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위스키 잔을 잇고 한참을 그 찻잔만 바라봤습니다. 샤워실의 물소리가 멈췄어요. 서연이 샤워를 끝낸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돋보기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사람처럼 소파에 편하게 등을 기댔어요. 곧 서연이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책 한 장 읽다 말았다. 피곤하실 텐데 일찍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잘 자거라. 네,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서연은 손님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위스키 잔을 싱크대에 가져다 두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연의 찻잔을 한참 봤습니다. 도연은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 찻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비닐봉지 하나를 주방 서랍에서 꺼냈어요. 찻잔을 그 봉지에 담았습니다. 립스틱 자국도 마스카라 자국도 하나도 닦지 않은 채로, 그리고 그 봉지를 서재의 금고 안에 집어넣었어요. 금고 문이 딸깍 잠겼습니다. 도연은 금고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표정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 하나가 섞여 있었어요. 그 감정의 이름을 도연은 아직 붙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미래야,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만 단 하루만 태수 말대로 하마. 너 놀라게 하지 않으마. 내가 영영 모르게 하마. 도연은 금고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소리 없이 사과했습니다. 자기 딸이라 믿는 사람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심장을 한 번이라도 의심한 자기 자신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야. 선생님, 어제 내가 꺼낸 얘기 말이다. 네.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 김태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25회를 함께한 사람의 목소리 속에 어제는 없었던 떨림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태수야. 네. 절대 내 딸이 알면 안 된다. 약속해다오.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태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겉에는 강남 유전자 검사센터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묵윤 면봉 3개가 들어 있었어요. 김태수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저는 끝까지 선생님 편입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늦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맑아 있었어요.
그 파란 하늘 아래 어느 골목에서는 조민재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서연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증여 서류 사흘 후라며. 응.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응. 서연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조민재는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의 오른쪽 속눈썹 밑에 아주 희미한 마스카라 얼룩이 한 줄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마스카라가 어젯밤 어디에 묻었는지도요. 토요일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서재로 내려가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찻잔은 그대로 있었어요. 립스틱 자국도 마스카라 자국도 조금도 지워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도연은 그 봉지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를 나왔습니다. 손님방 문 앞에 잠깐 섰어요. 안에서 서연의 고른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딸의 숨소리. 도연은 그 문 앞에서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숨을 한번 깊이 내쉬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오늘만 단 하루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도연의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이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부녀의 주말이었어요. 도연은 서연과 함께 한남동 골목을 산책했고 단골 한정식 집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백화점에 가서 서연에게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 한 벌을 사주었습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서 도연에게 활짝 웃어 보였어요. 아버지, 너무 비싼데. 괜찮다. 내 엄마도 그 색깔 좋아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어머니 혜숙이 어떤 색깔을 좋아했는지 사실 이제는 잘 기억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연의 반응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따뜻한 베이지 색을 참 좋아하셨다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엔 인자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엄마의 색깔을 모른다. 혜숙은 평생 어두운 색만 입었습니다. 검정, 회색, 네이비. 혜숙은 밝은 베이지 같은 색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서연의 어깨를 감싸 함께 백화점을 나왔어요.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난 사흘 동안 해온 일이 단순히 의심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건 조사였습니다. 72살 아버지가 자신의 평생 속죄를 걸고 벌이는 조사였어요. 월요일 아침 8시 반. 한남동 2층 집 앞에 검은 세단이 한 대 섰습니다. 기사는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어요. 차 안에는 김태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도연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타자. 도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하자 김태수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갈색 봉투를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강남 유전자 검사센터. 센터장이 제 법대 동기입니다. 시료는 외부로 안 나갑니다. 결과도 저한테만 전달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는 친구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봉지 안에는 그 찻잔이 들어 있었어요. 사흘 전 밤 서연이 입술을 대고 마신 그 찻잔이었습니다. 태수야. 네, 선생님.
이게 마지막으로 내 심장을 믿는 일이다. 이 찻잔이 내 딸이 쓴 찻잔이란 걸 증명해주면 나는 오늘부로 그 어떤 의심도 다시 품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 그 반대라면 선생님, 그땐 이 늙은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좀 도와다오. 김태수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가만히 한번 올렸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5회를 선생님이라 불러온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김태수는 가방에서 작은 플라스틱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묵은 면봉이 3개 들어 있었어요. 선생님 구강시료도 필요합니다. 비교 대조군이요. 그래. 도연은 입을 벌렸어요. 김태수는 면봉을 조심스럽게 도연의 볼 안쪽에 대고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흰 면봉 끝이 투명한 침에 적셔졌어요. 김태수는 면봉을 묵은 용기에 담아 뚜껑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2개를 나란히 자신의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하나는 서연의 찻잔이 든 봉지, 하나는 도연의 구강시료가 든 용기. 얼마나 걸리느냐? 속성으로 의뢰했습니다. 사흘입니다. 사흘. 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월요일 아침에 강남 도로가 어둑한 구름 아래 젖어 있었습니다. 사흘 전 도연이 서연의 찻잔을 금고에 넣었을 때 그는 속으로 이렇게 빌었어요. 제발 내 심장이 맞기를. 그런데 지금 차 안에서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의 이름은 아직 그도 붙이지 못한 이름이었어요. 설령 아니라고 나오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기를. 사흘이 지났어요. 목요일 오후 3시. 도연은 강남 법무법인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기사도 없이 서연도 모르게 혼자였어요. 서연에게는 옛 친구 장례식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해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1층이었어요. 도연은 김태수의 사무실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차가웠어요. 도연은 손에 흐르는 작은 땀을 정장 바지에 가만히 문질렀습니다. 문을 열면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반으로 쪼개질 수도 있다. 그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이 붉었어요. 그의 앞에는 얇은 흰색 A사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검은 글씨로 강남 유전자 검사센터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결과 왔느냐? 네. 도연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소파 가죽이 차가웠습니다. 김태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5회 동안 김태수가 도연 앞에서 떠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떨림을 봤어요. 그리고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깨달았습니다. 태수야. 네, 선생님. 떨지 마라.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김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안에서 2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한 장은 검사 결과 요약본, 한 장은 과학적 근거와 도표가 가득한 전문 보고서. 김태수는 요약본을 앞에 놓았어요. 맨 위에는 2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료 A, 정도연 부친 추정. 시료 B, 구강 및 타액 자녀 시료 모친 측 딸 추정. 그 아래 복잡한 숫자와 표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도연이 본 건 맨 아래 한 줄이었습니다. 굵은 검은 글씨로 인쇄된 그 한 줄이었어요. 친자관계, 불일치. 도연은 그 네 글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의 눈앞에서 글자가 아주 천천히 흐려졌다 다시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어요. 도연은 그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의 눈앞에서 한 번 뒤집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감각을 겪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선생님, 김태수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일치도가 0.001% 미만입니다. 통계적으로 완전한 타인입니다. 타인. 도연은 그 단어를 입술로만 되뇌었어요. 타인. 자신이 35년 동안 기다려온 딸이 한순간에 타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흰 석고보드와 메리평 조명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틀렸다. 35년 동안 도연의 심장은 그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어요. 사업의 갈림길에서, 사람을 고르는 자리에서, 중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에서 그의 심장은 늘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평생 가장 그리웠던 존재 앞에서 틀려버린 거예요. 자신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든 사람 앞에서 도연의 심장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가만히,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에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아주 천천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똑딱 똑딱. 25회를 선생님이라 불러온 사람은 지금 자신의 선생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해석도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었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등을 천천히 세웠어요. 그의 얼굴엔 더 이상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72회를 살아온 건설업계 거물의 얼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을 해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수야. 네, 선생님. 이 봉투에 오늘 날짜로 된 변호사 확인서 한 장 더 넣어라. 내가 이 결과지를 받은 날짜와 시간, 내가 증인이었다는 사실, 나중에 필요할 때가 올 거다. 선생님, 그리고 네, 이 결과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내 친구 센터장한테도 다시 한번 확인해라. 기록 원본은 내 금고로 가져온다. 센터에 남는 건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찻잔 말이다. 사흘 전 내가 가져간 그 찻잔. 그것도 다시 내 금고로 가져와라. 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70대 남자의 허리가 그제야 오늘의 충격을 느낀다는 듯이었어요. 김태수가 얼른 팔을 뻗어 도연의 팔꿈치를 받쳤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다. 도연은 똑바로 섰어요. 그리고 정장 자락을 한번 바로잡았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단정했던지 조금 전 충격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태수야, 이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일이십니까? 그 아이네 집에 있는 그 아이 말이다. 앞으로 사흘 동안 나는 그 아이한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여야 한다. 눈 한번 깜빡이는 것도, 숟가락 드는 것도, 웃는 것도 다 그대로여야 한다. 사흘이요? 그 아이 혼자 꾸민 일이 아니다. 뒤에 누군가 있다. 도연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김태수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25해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사업의 결정을 내릴 때의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수를 준비하는 남자의 눈빛이었어요. 태수야,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아내줘라. 사흘 안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흥신소 써라. 믿을 만한 대로. 서연이라는 이름, 그 아이 진짜 이름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과거 전부, 배우 전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수야. 네, 선생님. 이 사흘 동안 나 좀 도와다오. 내가 그 아이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매일 밤 내 사무실로 올 테니 1시간씩만 받아다오. 김태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눈물이 그의 뿔테 안경에 걸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25해를 이 사람 곁에 있으면서 김태수는 도연히 한 번도 누구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존심 높은 늙은 거물이 오늘 처음으로 자기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도와다오라는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김태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25해 동안 이 말을 기다렸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참 고맙다. 도연은 김태수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결과지를 받아 안주머니에 소중히 접어 넣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서류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도연이 문을 닫고 나간 뒤 김태수는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거기엔 작은 검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선생님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미 지난 이틀 밤 동안 몰래 정리하기 시작한 조사 수첩이었어요. 수첩의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연 자칭 35세 추정. 입주 첫날 화장실에서 자기야에게 문자 발송. 선생님 소유 재산 규모 사전 숙지 정황. 서연의 어머니라는 해숙의 사망 여부 재확인 필요. 김태수는 그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조용히 했습니다. 선생님, 저 태수, 이번엔 아들 노릇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도연은 한남동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서연이 버선발로 달려나왔어요. 아버지, 장례식 힘드셨죠? 저녁 차려놨어요. 그래, 우리 딸이 고생했구나. 도연은 서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자기 심장이 딸이라 믿었던 그 머리를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72살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였어요. 3년 동안 영업의 달인으로 쌓아온 흔들림 없는 미소. 한 번도 그 미소가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줄은 도연 자신도 몰랐습니다. 저녁 식탁엔 된장찌개와 갈치조림이 올라와 있었어요. 서연은 밥을 퍼서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좋았어요. 아니, 맛이 있어야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맛있구나. 우리 딸이 엄마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았네.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아주 잘 연기된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웃음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함께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미소를 보며 안심한 듯 했어요. 그녀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안심해라. 내가 편안해질수록 나한테는 시간이 생긴다. 도연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찌개 한 술, 갈치 한 점, 밥 한 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어요. 35년 동안 그는 딸을 위해 매년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제 그 식탁의 반대편에는 딸을 사칭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도연은 그 여자와 나란히 앉아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식사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식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탁에서 도연은 일생일대의 연기를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밤 11시 서연은 자기 방에서 잠들었어요. 도연은 서재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금고 앞으로 갔어요. 금고 문을 열고 안주머니에 고이 접어두었던 결과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를 금고 맨 안쪽에 넣었어요. 사흘 전 봉인한 찻잔 옆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금고 문을 닫았어요. 도연은 금고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미래야, 내가 어디에 있든 아빠가 이 거짓말을 끝낼 거다. 내 이름을, 내 자리를 아빠가 지킬 거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서재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달빛이 그의 은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72살 노인의 심장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박자로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의 심장은 딸을 기다리는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훔친 사람들을 잡아내는 심장이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조민재는 강남 어느 골목에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창이 내려져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서연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조금 늦게 들어왔음. 친구 장례식 다녀왔다 함. 표정은 평소랑 똑같았음. 조민재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증여 서류 진행 확인했어? 내일 변호사한테 다시 묻는다고 했음. 좋아. 내일 꼭 확인받고 문자해. 중요한 단계야. 조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남동 단독주택의 부엌에는 갓 끓인 미역국 냄새가 가득했어요. 서연이 도연을 위해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도연이 혼자 끓여 먹었지만 이제는 자기 앞에 차려져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실 거죠? 그래. 일찍 들어오마. 제가 저녁에 갈비찜 해드릴게요. 우리 딸이 고생이 많구나.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미역국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고 삼켰어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삼켜야 했어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끓였구나.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도연은 속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17분이었어요. 도연은 식사를 마치고 법무법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10시 도연의 차가 강남 법무법인 앞에 섰어요. 도연은 평소처럼 여유롭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태수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김태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책상 위에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빠르구나. 흥신소 박 소장이 이 일을 평생 해온 사람입니다.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한숨도 안 자고 뛰었답니다. 도연은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안에서 사진 몇 장과 신원 조회서가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 여자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도연이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는 그 여자였어요. 본명 박서연. 출생 1990년 4월 2일. 부산 출생. 보육원 출신입니다. 보육원. 네. 본인이 말한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미국 입양 기록 없습니다. 한국에서 자랐고 19살에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천천히 넘겼어요.
다음 페이지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화려한 옷을 입고 한 남자와 어깨동무한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는 도연이 아직은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지만 사진 속에서도 차갑게 빛나는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민재였어요. 이 남자가 박서연의 실제 동거인입니다. 조민재, 41살, 결혼정보회사를 위장한 사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가는 있습니다. 5건, 전부 노년일인 가구를 표적으로 한 결혼 사기입니다. 도연의 손이 잠깐 굳었어요. 그러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네, 선생님. 이 사람들 뒤에 또 누가 있느냐? 김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한 장의 입양기관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1991년 봄 날짜였습니다. 도연이 평생 잊지 못할 그 날짜였어요. 선생님, 미래 양의 입양기관을 박 소장이 어제 직접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자료가 소실됐는데 한 장이 남아 있었답니다. 한 장, 미래 양의 미국 입양 가정 주소와 마지막 연락 기록입니다. 1998년 4월, 그때 입양기관에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그 기록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연락자 이해숙 생모. 도연의 호흡이 짧게 멈췄어요. 그는 그 이름을 한참 봤습니다. 이해숙. 35년 전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미래를 입양 보낸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도연이 알기로는 이미 오래전에 자기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해수기가 1998년에 입양기관에 연락을 했다고. 네. 그게 마지막 기록입니다. 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 말해라. 박 소장이 이해숙 씨의 현재 행적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이해숙 씨,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빚이 많고 2번째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이해숙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박 소장이 비공식 경로로 일부 확인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한 번호와 100통이 넘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번호의 명의자가 누구냐? 조민재입니다. 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등을 기댔어요. 사무실의 천장이 한번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도연은 그 천장을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해수기가 이번 일의 뒤에 있다. 35년 전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여자가 이제 와서 자기 딸의 이름까지 훔치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사기단의 두목과 100통 넘는 통화를 하면서요.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작게 웃었어요. 처음엔 어이없어서 웃었고, 2번째는 분노로 웃었고, 3번째는 슬퍼서 웃었습니다. 해숙이, 너가 이 정도까지 밑바닥 사람일 줄은 내가 정말 몰랐다. 도연은 혼잣말을 했어요. 김태수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태수야, 한 가지만 더 부탁하자. 네, 선생님. 미래의 미국 주소. 거기에 사람을 보내라. 가서 그 집의 미래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다오. 제일 좋은 흥신소를 써라. 미국 현지의 한국인 탐정도 좋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 내가 그 결과를 받기 전엔 너도 보지 마라. 내 손에 가장 먼저 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을 나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 햇살이 강남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햇살을 봤습니다. 그 햇살 어딘가에 자기 딸이 살고 있을 거라고 그는 줄곧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햇살의 어느 모서리도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태수의 사무실로 미국 시애틀에서 보낸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김태수는 도연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김태수의 사무실로 직접 갔어요. 김태수가 봉투를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선생님, 약속대로 저는 안 받습니다. 고맙다. 도연은 봉투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기가 두려웠어요. 72년을 살아왔어도 이 종이 봉투 앞에서는 떨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영문으로 된 보고서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사진은 작은 묘지의 사진이었습니다. 회색 비석 하나가 잔디 위에 단정하게 서 있었어요. 비석에는 영문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래 앤더슨, 사랑하는 우리 딸. 1990년에서 2005년. 도연은 그 글자를 읽었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습니다. 글자의 의미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외국어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영어를 알고 있는데 그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1990, 2005. 미래는 15살에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도연이 매년 미역국을 끓이고 매년 인형을 사 모으고 매일 아침 흑백 사진을 쓰다듬으며 그리워해왔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미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읽었어요. 미래는 미국 시애틀의 한 양부모 가정에서 성실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양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양부모는 충격에 한국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친모가 한국에서 이미 이사를 가버려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부모는 미래를 시애틀의 작은 묘지에 묻었어요. 비석엔 미래의 한국 이름을 영문으로 새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는 지금 시애틀의 어느 잔디 아래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른이 어른답게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어요. 갓난아이가 처음 운명을 알게 된 듯한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사무실 한쪽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어요. 그도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무실에서 1시간이 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마침내 눈물을 닦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수야. 네, 선생님. 미래는 이미 가 있었구나. 내가 40년을 기다린 그 자리에 이미 없었구나. 선생님.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 훔쳐서 내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처음엔 슬픔이었던 그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봉투를 손에 단단히 쥐었습니다. 태수야. 이예수. 그 여자,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위험합니다, 선생님. 위험한 건 그 여자다. 그리고 그 사기꾼 두 놈이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들이 짐작도 못하는 동안 내가 먼저 다 끝내야 한다. 도연의 눈에선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평생 처음 보는 차가운 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죽음을 알게 된 아버지의 눈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죽은 딸의 이름을 훔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한남동 2층 집 서재의 금고 안에는 새로운 물건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시애틀에서 온 봉투였습니다. 작은 회색 비석의 사진과 함께였어요. 도연은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조용히 약속했어요. 미래야, 아빠가 내 이름을 훔친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잡아낼 거야. 너가 잠든 그 잔디 위에 가서 당당하게 인사할 수 있을 때까지 아빠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미안하구나. 아빠가 우리 딸에게 너무 미안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딸. 아빠가 곧 찾아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남동 단독주택의 식탁 위에는 각 끓인 갈비탕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이 새벽부터 일어나 끓인 탕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그릇 앞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딸이 또 일찍 일어났구나.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진했습니다. 진하다는 게 도리어 슬펐어요. 도연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잘 끓였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도연도 같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이 식탁 위에서 만났어요. 서연의 웃음은 안심한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의 웃음은 일생일대의 연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도연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휴대폰을 꺼내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박 소장이 알아낸 거 다 모아와라. 오후에 보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후 2시. 김태수의 사무실에는 이미 두툼한 서류가 책상 위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태수는 그중 한 장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서였어요. 박서연이 매주 화요일 저녁 압구정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카드를 긁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냐? 박 소장이 2번 미행했는데 둘 다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갈색에 가까운 밤색, 진주 귀걸이를 끼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에서 서류가 잠깐 멈췄어요. 진주 귀걸이. 네. 도연은 그 귀걸이를 알고 있었어요. 35년 전 결혼 5번째 해에 자기가 해숙에게 사줬던 귀걸이였습니다. 작은 물방울 모양의 진주 귀걸이였어요. 해숙은 그 귀걸이를 매일 끼고 다녔습니다. 떠나는 날에도 끼고 갔어요. 그 귀걸이를 아직도 끼고 있구나. 도연은 종이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수야, 이번 화요일에 내가 직접 가마.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 위험합니다, 선생님. 들키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안 들킨다. 내가 35년을 그 여자 안 보고 살았는데 한 번 더 못 숨길 것 같으냐? 김태수는 더 말리지 못했어요. 도연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화요일 저녁 7시 반. 도연은 압구정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회색 코트에 중절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모습이었어요. 김태수가 미리 자리를 봐두었습니다. 라운지 한쪽 큰 기둥 뒤에 좌석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라운지 중앙이 잘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시켰어요. 그리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 너머로 라운지 입구를 응시했어요. 7시 45분.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던 수수한 카디건이 아니었어요. 검은 원피스에 화려한 귀고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입술도 짙은 와인색이었어요. 도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진짜 너구나. 도연의 가슴 안쪽이 한 번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라운지 중앙의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더 들어왔어요. 한 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흥신소 보고서의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어요. 조민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60대 여자였어요. 도연은 신문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한 아내, 이예숙이었어요. 35년 만이었습니다. 머리는 밤색으로 염색해 있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도연이 기억하는 그 얼굴 위에 시간이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해숙이라는 건 도연이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귀에는 작은 물방울 진주 귀걸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35년 전 도연이 사준 그 귀걸이였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아 술을 시켰어요. 도연은 신문 너머로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보였어요. 화기애애했습니다. 마치 가족이 모여 앉은 것 같았어요. 도연의 손이 신문을 더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이예숙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를 서연에게 건넸어요. 서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서연이 그 종이를 받아 한참 읽었습니다. 도연은 자기 자리에서 그 종이를 자세히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김태수가 미리 부탁해둔 호텔 직원이 옆 테이블을 정리하며 슬쩍 봤습니다. 그 직원의 휴대폰에서 도연의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곧 도착했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사진 속에 한 장의 영문 문서가 찍혀 있었습니다. 헤더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사망 확인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발급 날짜는 1998년 6월이었습니다. 사망자 이름은 미마이너스 레이 앤더선이었어요. 도연은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들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예숙은 1998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래가 죽었다는 사실을 1998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40년을 미역국을 끓여 먹는 동안, 인형을 사 모으는 동안, 매일 아침 흑백 사진을 쓰다듬는 동안, 그 모든 시간 동안 해숙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 해숙은 그 사망 확인서를 사기의 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종이를 사기 계획의 한 부분으로 손에 들고 있었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쪽 손이 가슴에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 회중시계가 있었습니다. 시계 끝에 작은 은반지가 코트 안에서 살짝 흔들렸어요. 미래야, 내 엄마가 너를 2번 죽였구나. 도연은 신문을 천천히 접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라운지를 가로지르지 않았어요. 반대편 출구로 나갔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어요. 도연은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기사가 차에서 내려 그를 봤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기다리라고 했어요. 도연은 호텔 앞 보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야. 네 선생님. 확인했다. 김태수는 잠깐 침묵했어요.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한 가지만 부탁하자. 네. 이예숙의 휴대폰 번호. 박 소장이 갖고 있지.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라. 지금 내가 직접 그 여자한테 연락하마.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 후 한남동 집에 도착했어요. 도연은 서연에게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다녀왔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호텔에서 옛 친구랑 약식으로 했다. 피곤하시겠어요.
차 한 잔 내드릴게요. 고맙다. 도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어깨가 한번 무너졌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태수가 보내준 번호를 받았습니다. 도연은 그 번호를 한참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문자 한 줄을 쳤습니다. 이예수. 나 정도연이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춘천 소양강 호숫가에서 내가 옛날에 우리 셋이 사진 찍었던 그 자리. 둘이서만 보자.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서 한참 멈췄어요. 그리고 도연은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발송됐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은 짧았어요. 가겠습니다. 도연은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껐어요. 어두워진 화면에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72살 노인의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에는 어떤 슬픔도 어떤 분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을 해내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것은 죽은 딸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기로 한 아버지의 결심이었습니다. 서재의 금고 안에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될 예정이었어요. 1998년 사망 확인서의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에 그 사진을 별도 폴더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김태수에게 보냈습니다. 김태수는 그 사진을 받자마자 한 줄을 답장으로 보냈어요. 선생님, 토요일 춘천 동행하겠습니다. 도연은 잠시 화면을 보고 답장을 쳤습니다. 오지 마라. 이번엔 나 혼자 간다. 선생님, 멀리서 차만 대기시켜라.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와라. 알겠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책상에 놓았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가을 달이 떠 있었어요. 도연은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혜수가, 너는 어쩌다 거기까지 간 거니? 토요일 오후 1시 40분이었어요. 도연의 검은 세단이 춘천 소양강 호숫가에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차문을 열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중절 모자를 쓴 모습이었어요. 왼쪽 가슴 안쪽엔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 끝에 작은 은반지가 조끼 위에서 한번 흔들렸어요. 기사님, 저 벤치 보이지요? 거기 앉아서 2시 약속이 있습니다. 100m 떨어진 곳에서 차만 대기시켜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네, 회장님. 차가 멀어졌어요. 도연은 호숫가 벤치를 향해 걸었습니다. 11월 말의 호숫가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갈대가 차가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호수는 회색이었어요. 35년 전 이 자리에 셋이서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입니다. 도연, 해숙, 그리고 한 살이 갓 지난 미래. 그때는 봄이었어요. 지금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앉지 않았어요. 코트 주머니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김태수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버튼을 호수가 보이는 자리에 서서 미리 눌러두었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2시 정각이 되었어요.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대 사이로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카멜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65세의 해숙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여자가 가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해숙도 도연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봤습니다. 호수 위로 차가운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어요. 왔구나. 왔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앉지. 도연이 벤치를 가리켰어요. 두 사람은 한 자리 떨어진 채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보자고 했어요? 내가 먼저 알 거야.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보자고 했는지. 해숙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의외의 방향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미래를 버린 거 아니에요? 35년 전 그 법원 복도에서 그 애가 내 자식이긴 하냐고 했잖아요. 도연은 호수를 봤어요. 회색 호수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갔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 한마디는 내가 평생 갚아가야 할 죄야. 부정 못한다. 그런데 혜수가 한 가지만 묻자. 미래는 언제 죽었니? 혜숙의 호흡이 멎었어요. 그 다음 도연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니?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니? 혜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한참을 떨렸습니다. 결국 그녀가 말을 토했어요. 2005년 6월에 시애틀에서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즉사였어요. 도연의 손이 코트 주머니 속에서 한번 꽉 쥐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호수를 본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부모가 한국에 알리려 했는데 내가 이사를 가버려서 못 닿았다는 건 거짓말이지? 해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양부모가 입양기관을 통해서 닿았어요. 1998년에 사망 확인서까지 받았어요. 1998년. 네. 그럼 너는 20년 동안 알고 있었구나. 미래가 죽었다는 걸 알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구나. 왜? 해숙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나를 죽일 것 같았어요. 35년 전에 내가 떠나면서 빼앗아간 것에 미래까지 잃었다는 사실을 더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무서웠어요. 그게 다냐? 해수가. 그게 다야? 해숙의 어깨가 떨렸어요. 도연은 그제서야 그녀를 봤습니다. 미연이 아니지. 박서연 그 아이는 내가 데려온 거지. 너랑 조민재가 짠 거지. 미래의 사망 확인서를 그 아이한테 도구로 줬지. 내 딸이 죽은 그 종이를 너희들 사기에 썼어. 해수가. 너는 미래를 2번 죽인 거야. 해숙이 무너졌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72살 도연은 그 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35년 전 자기가 사준 진주 귀걸이가 그녀의 귀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의 가슴 안쪽에서 무엇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해수가,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을 테니 솔직히 말해. 그러면 내 자식인 미연이라는 그 아이의 처벌 수준은 내가 약속할 수 있다. 그때였어요. 갈대 뒤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검은 터틀넥 위에 검은 블레이저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조민재였어요. 도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가 거기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조민재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라이터를 켰어요. 차가운 불꽃이 그의 얼굴 한쪽을 비췄습니다. 할아버지, 거래하시지요. 조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따님 유골 위치하고 진짜 서류 20억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호수 위로 또 차가운 바람이 한번 지나갔어요. 도연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래야, 아빠가 마지막까지 너를 지켜줄게. 도연은 다시 조민재를 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좋다. 거래하지. 조민재의 입가가 더 올라갔어요. 도연은 천천히 코트 주머니에서 명함을 한 장 꺼냈습니다. 그것을 벤치 위에 놓았어요. 여기 적힌 호텔 스위트룸.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셋이 같이 와라.
너 해숙이 그리고 미연이라는 그 아이까지.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거래는 없다.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은 다 있어야 한다. 조민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은 그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해숙아. 해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내 딸이 시애틀에서 잠든 잔디.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위에 가본 적 있느냐? 해숙은 답하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 도연은 돌아섰어요. 갈대 사이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100m 떨어진 곳에서 기사가 차에서 내려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호수가 멀어졌어요. 도연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들어와 있었어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해숙의 자백도 조민재의 거래, 제안도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야. 네 선생님. 녹음 마쳤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압구정 호텔 스위트룸. 셋 다 온다. 셋 다요. 그래. 한 명도 빠지지 않는다. 내가 약속받았다. 준비하겠습니다. 태수야. 네. 이번 자리에는 너도 와라. 네 선생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소장한테 부탁해라. 믿을 만한 형사 한 명만 그 호텔 옆방에 미리 와 있어 달라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들어오면 된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차창 밖으로 늦가을의 산이 흘러갔습니다. 도연은 한 번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들어 한 줄을 더 보냈습니다. 김태수에게 보내는 마지막 문자였어요. 태수야, 화요일에 내가 가방 하나를 들고 갈 거다. 그 안에 들어갈 것들 오늘 밤 정리하자. 답장이 곧 왔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도연은 휴대폰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창에 그의 얼굴이 비쳤어요. 72살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어요. 차창 너머로 늦가을 해가 천천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6시 40분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압구정 한 호텔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어요. 기사가 차문을 열었지만 도연은 또 한 박자 차 안에 머물렀습니다. 무릎 위에는 짙은 갈색 가죽 가방 하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어요. 묵직한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 지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도연이 40년을 기다린 딸의 빈자리와 그 빈자리를 도구로 쓴 사람들의 모든 이름이 그 안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가방을 한번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마치 갓난아이의 등을 토닥이듯 그렇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태수가 복도 끝에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은 이미 가볍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옆방에 박 형사 들어와 있습니다. 신호 주시면 4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 고맙다. 김태수는 도연의 가방을 한번 보았어요. 그 가방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든다. 이 가방은 내 손에서 그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김태수는 더 권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1208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잠깐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가슴 안쪽에서 회중시계의 작은 음반지가 한번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한 박자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뱉어냈어요. 미래야. 아빠가 들어간다. 문이 열렸습니다. 스위트룸 거실에는 세 사람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가운데 큰 소파에 조민재가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고 그 왼쪽으로 박서연이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의 가장 끝에는 카멜색 코트를 그대로 걸친 이해숙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앉아 있었어요. 호숫가에서 본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세 사람이 동시에 그를 보았어요. 조민재만 옅게 웃었고 다른 두 사람은 웃지 못했습니다. 오셨군요, 할아버지. 조민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마오가니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을 뿐이었어요. 그 묵직한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한번 가라앉혔습니다. 김태수는 도연의 한 걸음 뒤에 자리를 잡았어요. 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한 사람씩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박서연, 이예숙, 조민재. 도연은 자기 가슴이 무엇 때문에 떨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노인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진실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떨리는 것이었어요. 도연은 한 박자 더 머물고 입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열겠다. 조민재가 미소 지으며 한쪽 발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20억 들어있겠죠. 열어봐라. 조민재가 일어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가방의 잠금쇠를 풀었어요. 가방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 한 다발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대신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 봉투들과 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조민재의 입가에서 미소가 한 박자 사라졌어요. 꺼내라.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민재가 첫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김태수가 옆에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입니다. 결혼 사기 혐의 박서연 조민재. 사망 진단서 위조 사용 방조 이예숙. 박서연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이예숙의 어깨가 한번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봉투. 조민재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강남 유전자 검사센터 친자관계 검사 결과서. 결과 불일치. 세 번째.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사망 확인서. 정밀의 본명 미래 앤더슨. 1990년 4월에서 2005년 6월. 발급 1998년. 이예숙의 두 손이 얼굴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가리지 못했습니다. 손이 도중에 멈췄고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네 번째. 박서연 신원조에서. 본명 박서연. 부산 출생. 보육원 출신. 결혼 사기 전과 3건. 다섯 번째. 조민재 신원조에서. 결혼 사기단 운영. 노년 1인 가구 표적 사기 전과 5건. 추가 공범 자료 6건. 여섯 번째. 조민재의 손이 멈췄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어요. 춘천 소양강 호숫가. 토요일 오후 2시. 이예숙 자백 전문. 그리고 조민재의 거래 제한 음성. 한 글자도 빠짐없이. 조민재가 녹음기를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둔탁한 소리가 카페 뒤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손을 들어 가볍게 한번 신호를 보냈어요. 김태수가 휴대폰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1208호 문이 가만히 열렸어요. 박 형사를 비롯한 3명의 형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별다른 외침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들어왔고 조민재의 손목 위에 차가운 금속이 내려앉았을 뿐이었습니다. 조민재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입가에 남아있던 비웃음의 흔적이 바닥으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이예숙은 형사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도연 앞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호숫가에서 이미 다 본 모습이었으니까요. 도연은 그 대신 박서연을 보았습니다. 박서연은 그제야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보름 동안 도연 앞에서 흘렸던 그 잘 만들어진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코끝이 빨개지고 어깨가 들썩이는 그 진짜 울음이었어요. 박서연은 형사의 손이 자기 어깨에 닿기 직전에 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서연은 더 이상 도연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는 평생 가짜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보름 동안 아저씨 댁에서 숟가락 들 때마다 저는 잠깐이라도 진짜 딸이 되어보고 싶었어요. 진심이에요. 도연은 한참 동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 안쪽에서 무엇인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것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늙은 아버지가 자기 딸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한번 똑바로 들여다본 그 시선이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아저씨,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해라. 미래 양무덤. 언젠가 한국으로 모셔오시거든요. 제가 출소하면 한 번만 그 앞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도연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답하지 않은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는 거절도 없었어요. 박서연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들은 사람의 표정으로 한 번 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형사들이 세 사람을 데리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스위트룸 안에는 도연과 김태수만 남았어요. 도연은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놓인 빈 가죽 가방을 한참 봤습니다. 그 가방이 4년의 무게를 모두 비워낸 자리에 이제 빈 어둠만이 남아 있었어요. 도연의 어깨가 처음으로 한번 떨렸습니다. 25해 동안 도연은 김태수 앞에서 자기 어깨를 떨어본 적이 없었어요. 김태수는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그가 도연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선생님, 태수야. 네. 고맙다. 참 고맙다. 김태수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도연의 옆에 가만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었어요. 그 침묵은 25해 동안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모든 말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태수야, 한 가지만 더 부탁하자. 네 선생님, 무엇이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내 딸, 한국으로 데려오자. 그 잔디 위에 그 아이를 더는 두지 말자. 김태수의 안경 너머로 눈물 한 방울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는 안경을 손등으로 한번 닦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셔오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가방을 닫았어요. 비어있는 가방이었지만 그 잠금쇠가 닫히는 소리는 어딘지 가벼웠습니다. 4년 무게가 빠져나간 가방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무게는 도연 가슴이 회중시계의 작은 은반지로만 남아 있었어요. 도연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김태수가 그 한 걸음 뒤를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자 늦가을 밤바람이 도연의 회색 코트 자락을 한번 들어 올렸어요. 도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멀리 깜빡이고 있었어요.
도연의 입술이 가만히 움직였습니다. 미래야, 한 달만 기다려라. 아빠가 너를 데리러 갈게. 별빛이 그 한마디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10월의 끝자락에 도연의 집 현관에 들어섰던 한 여자의 이야기는 이제 한 시대의 페이지처럼 천천히 닫혀가고 있었어요. 한남동 2층 집의 가을은 그 한 달 사이에 한 발 더 깊어졌습니다. 마당에 작은 단풍나무 한 그루가 잎의 절반을 떨어뜨렸어요. 도연은 매일 아침 그 떨어진 잎들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떠난 자리에서 새 자리를 만든다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해해가는 사람의 손길이었어요. 그 한 달 동안 도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의 흑백 사진은 비석 앞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회중식의 끝에 매달려 있던 작은 음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은 그 두 가지를 매일 아침 한 번씩 손끝으로 쓸어본 다음 다시 제자리에 두었어요. 40년을 배웅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미리 익히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수는 같은 시간에 미국 시애틀에 어느 작고 양지 바른 묘지에서 미래의 양부모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 노부부는 미래의 한국 아버지가 보낸 김태수의 손을 두 손으로 오래 잡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침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그 백발의 양어머니가 김태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우셨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도연은 전화 너머로 듣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안쪽에서 김태수가 작은 흰 보자기로 감싼 단정한 함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함은 작았어요. 그 작은 무게 안에 40년의 시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게이트 바깥쪽에서 회색 코트를 입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태수가 도연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수의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작은 떨림이 다시 한번 스쳤어요. 도연은 천천히 두 팔을 내밀었습니다. 태수야, 이리 다오. 이제 내가 안고 가마. 김태수는 그 암을 도연에게 건넸어요. 도연은 그것을 가슴 한가운데로 받아 안았습니다. 마치 갓난아이를 처음 안아보는 사람의 자세였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두 팔 안에 자기 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연의 회색 코트 자락이 한번 흔들렸어요. 공항의 큰 시계가 7시 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연은 김태수와 단둘이 춘천 가족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가을 햇살이 차창 너머로 길게 내려앉는 길이었습니다. 산빛은 마지막 단풍을 한 줌 더 내려놓고 있었어요. 도연은 차창 밖을 내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길은 40년 전 도연이 갓 태어난 미래를 안고 처음으로 친정 어머니께 인사가던 그 길이기도 했어요. 그땐 옆자리에 해숙이 있었고 미래는 강보에 쌓여 그의 무릎 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산이 같은 빛으로 도연을 맞아주었어요. 40년 만에 도연은 같은 길 위에서 비로소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안고 가고 있었습니다. 납골당 양지 바른 한 자리에 도연은 그 작은 함을 모셨어요. 함을 모시는 동안 그의 손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등 위로 4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못한 종류의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김태수는 그 눈물을 보았지만 닦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야 할 눈물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로 세운 작은 화강석 비석에는 단정한 서체로 한 줄이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정미래.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도연은 비석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두 가지를 꺼냈어요. 하나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그가 손끝으로 쓸어보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미래가 그의 새끼손가락을 꼭 쥐고 있는 그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기 손가락 자리만 40년 동안 닳아 하얗게 빛이 되어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40년 동안 회중시계 끝에 매달고 다녔던 작은 은반지였어요. 미래의 돌잡이 날 그 작은 손이 쥐고 있던 그 반지였습니다. 도연은 그 두 가지를 비석 앞 작은 좌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사진을 가운데에 두고 그 위에 은반지를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두 가지가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아간 듯 보였어요. 도연은 한참을 그 앞에 무릎 꿇은 채 머물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은발 위로 길게 내려앉았어요. 도연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미래야, 아빠가 이제야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그동안 미역국을 끓이고 인형을 사모으던 그 시간들이 너한테는 이미 닿지 않는 시간이었지. 그래도 너한테 매일 한 번씩 말 거는 그 시간이 아빠한텐 살아가는 이유였단다. 이제 아빠는 너 없이 살아가는 법을 한번 배워보마. 그래도 매일 너를 한 번씩 부르마. 그건 약속한다. 바람이 한 차례 그의 뺨 위로 지나갔어요. 도연은 그 바람을 미래의 손길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김태수는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두 남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주에 김태수는 마지막 결과들을 도연 앞에 가져왔어요. 조민재는 사기 사건 5건이 병합되어 1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예숙은 사망진단서 위조 사용 방조와 공범 혐의로 4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박서연은 자수와 진술 협조가 인정되어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천천히 받습니다. 그러고는 김태수에게 도로 건넸어요. 수고했다, 태수야. 선생님, 이 보고서는 내 금고에 넣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있어 다오. 이 4년의 무게를 내 손에 더 두고 싶지 않다. 김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 사이에 그의 흰 머리카락 몇 가닥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서연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도연은 그것을 서재 책상 위에 놓고 한참 봤습니다. 봉투의 발신지는 청주 어느 교도소였어요. 글씨는 또박또박 정성스러웠습니다. 아저씨, 저는 평생 가짜로만 살았어요. 이름도 가짜였고, 미소도 가짜였고, 눈물도 가짜였어요. 그런데 그 보름 동안 아저씨 댁에서 숟가락을 들 때마다 저는 이 사람한테 진짜 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로 하고 말았어요. 그게 제일 죄송했어요. 미래 양한국에 잘 모셔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출소해서 그 비석 앞에 한 번만 가도 될까요? 인사만 드리고 오겠습니다. 아저씨, 저한테 사주신 그 베이지 코트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누군가가 처음으로 따뜻한 색을 골라준 옷이었어요. 그 색깔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잘 지내세요. 박서연 올림. 도연은 그 편지를 2번, 3번 다시 봤습니다. 봉투에 도로 곱게 넣었어요. 책상 서랍 가장 깊은 칸을 열어 그 편지를 안쪽에 가만히 넣어두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편지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 안에 도연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답이 들어 있었어요. 한 사람이 평생 처음 진심으로 누군가의 딸이 되고 싶었다고 고백한 그 한 줄을 도연은 차마 종이 위에서 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도연은 김태수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태수야,
시내 복지관 한 곳을 알아봐라. 해외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는 일을 돕는 단체.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곳으로 한 곳만 추려다오. 선생님, 내가 40년을 못 만난 내 딸은 이미 떠났다. 그러나 지금 어딘가에서 자기 부모를 찾고 있는 또 다른 미래들은 아직 살아있을 거다. 그 아이들 한 명이라도 부모와 이어지면 그것이 우리 미래의 인사 한 번이 될 것 같다. 김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안경 너머로 또 한 번 작은 빛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회색 정장을 입고 김태수와 함께 그 복지관을 직접 찾아갔어요. 복지관 한쪽 응접실에는 머리 하얀 한 노부인이 작은 가족사진 한 장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미국으로 떠나보낸 자기 아이를 아직도 찾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도연은 그 노부인 앞에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길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노인의 눈에는 같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후원 약정서 위에 천천히 자기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펜 끝이 닿을 때마다 40년의 그리움이 한 글자씩 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서명을 마친 도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늦가을 햇살이 마당의 작은 은행나무 한 그루 위에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한 가닥이 머물렀어요.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온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한남동 집 마당의 작은 단풍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올려다보지 못한 그 나무를 그날 처음 끝까지 올려다보았어요. 잎 사이로 가을별 하나가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 안주머니의 회중시계를 한 번 더듬었어요. 시계는 가벼웠습니다. 작은 은반지가 매달려 있던 끝의 자리가 이제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빈자리가 어쩐지 도연에게는 가장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그가 잃은 것이 아니라 마침내 제자리에 둔 자리였어요. 서재의 불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한남동 2층 집의 40년이 그날 밤 비로소 한자리에 잠들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마음속 어딘가에 오랜 후회 한 가닥을 묻어두고 살아오셨나요? 누구에게도 한번 꺼내본 적 없는 후회 말이죠. 정도연 회장이 40년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그 한마디는 결국 다른 사람의 거짓말 때문도 아니었고 떠난 사람의 차가움 때문도 아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한마디 그 끝없는 원망이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그렇게 보냈다는 그 한 줄 자책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마음 한편에 정도연 회장 한 사람이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흘러가는 시간만 바라보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때이기도 합니다. 40년이 늦은 것이 아니라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인 셈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머무셨다면 마음속 그 사람을 향해 하고 싶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40년 만의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여러분의 마음 한자리도 한 발 더 가벼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따뜻함을 더해주세요.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